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뒤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상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외에도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란 문서도 공개될 예정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합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8월 18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미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소화합니다. 세 나라 정상은 공동회견장에도 함께서 삼국 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할 예정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언론장악 개입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일부 의혹을 시인하면서도 피해가 부풀려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범이 불특정 여성을 범행 상대로 삼아 주변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도구를 4개월 전에 사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합쳐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한의사도 뇌파기기를 사용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결론이 난 건데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정이 선물 가격 규제 등 현실 반영을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함께 사상 처음 별도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시작합니다. 한미일은 공동 위협과 도전에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는데 삼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미국 메릴랜드주 인근 캠프 데이비드 인근입니다. 네, 뒤로 보이는 배경이 미국 도심 풍경과는 좀 많이 다르군요. 네, 이곳은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새벽에 100분을 달려 이곳에 왔습니다. 몇 시간 뒤에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날 캠프 데이비드까지는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오전 8시 반을 막 지났습니다. 초청국 정상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먼저 와서 짐을 풀었고요. 곧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합류하는 만큼 경호도 한결 삼엄해졌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역대 12차례나 열렸지만 모두 다자 외교 무대에서 짬을 내서 만난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3국 만남만을 위해서 별도로 단독 회동으로 추진돼서 더 특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이 될 거라면서 3국 안보와 경제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이 논의됐고요. 첫 미소회담이 열렸던 세계사적으로도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대통령실은 3국 협력의 새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별 또 역사적인 장소라서 그런지 이번 3국이 발표할 성명에 이 캠프 데이비드 이름이 여러 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상회의 결과 문서 3가지가 채택되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두 개는 큰 그림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원칙에는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굵직한 큰 그림이 담기고요. 데이비드 정신에는 공동성명격으로 세 나라 공동 비전을 담은 협의체 창설과 확장 억제 또 연합훈련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미일이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했던 마지막 문건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있습니다. 영내 군사, 경제안보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걸 골자로 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문건입니다.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공동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 부분을 따로 떼어낸 짧은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간 핵심이었던 북한 핵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 위협까지 범위를 더 넓힌 게 특징입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정권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3국 안보협력 역시 냉각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3월 한일 관계 정상화에 이어 이번엔 3국의 틀을 제도화, 공고화, 명문화해서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한 대통령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영내외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3국 위기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을 때 협의할 의무라면서 듀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실은 듀티라는 표현은 없고 국제법으로 새로운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협의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이 조금 적극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오늘 발표가 상호 방위가 기본인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첫발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여전합니다. 자, 그 말씀하신 그 청사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회의 결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또 한일 양자회담도 진행이 되는데 일정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첫 순서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렸듯 이미 어제 캠프 데이비드에 짐을 풀고 1박을 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해서 한미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까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미 3국이 조율한 내용을 정상 차원에서 거듭 약속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이어서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로 함께 점심을 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타이 차림으로 동반 산책하는 것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오찬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요.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후 오후 3시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부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또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끈끈한 협력을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 취재진의 질문도 받을 텐데 이 장면 모두 YTN이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6시간 이상 머물게 되고요. 여기서 모든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밤에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캠프 데이비드 인근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안보에, 야당은 오염수 문제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는데 회담 성과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국 당일 대한민국 제도약의 새 이정표가 될 거라며 한미일 정상회의에 힘을 실었던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안보를 부각했습니다. 삼각 안보협력체 구축은 영내 평화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다시금 신냉정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지금 보다 확고하고 제도화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는 영내의 평화 유지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세 나라 간 협력의 틀 안에서 한미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거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까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역사 왜곡을, 미국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치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밝히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신냉전 구도를 더욱 뚜렷하게 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어서 삼각 안보 협력을 정치권이 뒷받침하자는 여당과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일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을 회의 성과를 놓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외에 언론장악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송정책의 책임자로서 적합한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언론사 통제 방안 등을 다룬 MB정부 당시 국정원 문건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자 홍보수석이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개입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국정원부터 받은 문건입니다.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문건들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은 관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고, 그런 보고서를 처음에 한두 번 가져오길래 제가 갖고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때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빼려고 언론사에 전화했다는 지적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화하신 건 본인이 하셨죠? 아내분 토지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입사 동기이고. 네, 근데 기사가 결국 나갔습니다. 다만 친정부 성향 언론인들에게 대통령 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VIP 전화 격려 대상 문건 관련 질문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바꿔준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건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격려 전화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바꿔드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방송 패널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새로 불거졌는데,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을 하셨더만요. MB를 비판했기 때문에 진행자 바꾸라 이랬었어요. 여당은 언론 지형 자체가 문제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 문건 등을 바탕으로 방송장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공세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당연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가짜 뉴스 이렇게 통칭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둡니까? 이거 잘못 안 거니까 바로 잡아 달라고. 여당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이 후보자야말로 방송 환경을 공정하게 만들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서 정말 공정하게 방송과 통신 환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장악이 우려된다는 야당과 좌편향 방송을 바로잡을 적임자란 여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들의 학교폭력과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일부 학폭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피해가 부풀려졌다며 세상에 100% 진실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기록부 삭제를 요구했다는 담임교사 주장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일부는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일부 있었겠죠. 하지만 일방적 가해는 아니고 이미 화해했다며 피해 사실이 부풀려졌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피해 학생들이 진술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한 만큼 공식 진술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답변이 거짓이며 사퇴할 용의까지 있다며 세상에 100% 진실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100% 진실, 100%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후 청문회 진행 과정에선 화해와 용서 의사를 확인한 건 피해자 일부뿐이라고 시인했습니다. 4명 다는 아니고 그중에 1명은 지금 연락이 완전 두절돼서 안 되고 있고요. 또 1명은 직접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입장문을 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학폭위를 왜 열지 않았는지를 놓고도 일관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폭행 정도가 학폭위를 열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가,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을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1년 6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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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 전에 말씀드
학교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학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엔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도가 막 시행이 됐던 초기였기 때문에 그 학폭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이 후보자 부인이 아들의 생활 기록부를 고쳐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부인이 2차례 이상 전화해 아들의 지각 기록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담임 교사의 주장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생기부의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오픈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동관 후보 부인이 예를 들면 아들 지각한 것 같고 학폭위에 기재되지 좀 삭제해달라. 담임 교사한테 막 얘기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앞서 YTN 취재에 응한 당시 한학고 교사들은 이 후보자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은 전학 처분이 필요한 수준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아들에게 10번 이상 물어본 결과 피해 진술서 내용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낮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으로 삼을 여성 등산객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범행 도구를 4개월 전에 구입하고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는 등 계획 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터벅터벅 골목길을 걷는 남성. 대낮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 씨입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50분쯤 집을 나선 최 씨는 1시간쯤 뒤 공원 둘레길에 도착해 범행 대상을 찾다가 11시 40분쯤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는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과 동기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금속 재질 둔기 너클과 관련해서도 양손에 착용한 채 피해자를 때린 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성폭행할 목적으로 넉 달 전 인터넷을 통해 너클을 샀다고 진술한 겁니다. 최 씨는 또 평소 운동하러 자주 다니던 집 근처 공원 둘레길에 CCTV가 없는 점을 노려 범행 장소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다 범행을 앞두고 배회한 동선까지 종합하면 최 씨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골랐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간 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마약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는 받지 않았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해 병원 진료 이력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해화역 인근의 골목입니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60대 남성 A씨가 비틀비틀 걸어 나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남성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깜짝 놀라 뒷걸음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A씨가 손에 든 건 길이 24cm짜리 흉기였습니다. A씨가 밤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대학로와 해화역 인근을 흉기를 지닌 채 배회하는 동안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이곳 주변을 30분가량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갔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관할 경찰서 당직 인원 40명 가까이가 모두 출동해 A씨를 붙잡으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죠. 좀 오늘도 불안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 밖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 흉기를 갖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피의자가 이동한 경로상에 경찰들이 수색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들이 다시 CCTV를 확인해서 집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입증을 한 것입니다.
A씨는 예전에도 이웃에게 시끄럽다며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고 협박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휴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여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중학교 2학년 A군이 흉기를 들고 교무실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군이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친구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자신만 교무실에 가라고 한 것이 억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한 뒤에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기 화성 송산면에 있는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10대 B양이 헤어지자고 한 뒤 짐을 챙기러 오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의 한 신협 지점에 은행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강도는 소화기를 뿌리며 직원들을 위협한 뒤 3,9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흰색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무언가를 살피듯 도로를 통과하고 잠시 뒤 같은 장소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10분 정도가 지난 뒤 이번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달려옵니다. 정오쯤 대전 관저동에 있는 신협 지점에 은행 강도가 들었습니다. 헬멧을 쓴 강도는 소화기를 뿌리며 신협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한 뒤 3,9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신협 측은 점심시간이라 사무실에는 남녀 직원 2명만 남아 있었는데 남자 직원이 잠깐 탕비실에 간 사이 강도가 들이닥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 CCTV 화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외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여직원이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은행 자체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인원이 원래 2명 정도밖에 일을 안 해서 제가 봤을 땐 좀 잘 아는 사람이 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용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서대전 나들목 방향으로 달아난 거로 파악했습니다. 기동대 등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전날 오후 12시 10분쯤 강도를 당한 신협과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진 유성구의 한 배달음식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오토바이가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거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계절의 시계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33도 안팎의 폭염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진 도심 풍경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경기 안성 서운면의 한낮 기온은 사람 체온을 넘어선 37도까지 올랐습니다. 경기 포천 관인면 36.5도, 서울도 33.3도를 기록했습니다.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동풍으로 인한 지형 효과가 더해져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 일부 지역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구름이 정체하며 중부와 남부에 길게 영향을 준다면 2차 우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먼 남해상에서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오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수축하게 되면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 방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름 후반 늦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험성까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을 앞두고 찾아오는 2차 우기와 태풍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새만금 사태 이후 열리는 국제 행사라 걱정이 많은데 햇볕에 달궈진 경기장에 오른 선수들이 화상을 입는 등 폭염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팔각 옥타곤에서 펼쳐지는 한판 대결.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발차기. 구조물을 이용한 도약 후 펼치는 화려한 공격까지. 전광판에도 실시간 중계되는 경기는 마치 격투게임처럼 박진감이 넘칩니다. 몸에 힘이 막 불끈불끈 막 지어지는 이런 느낌도 들고 아주 재밌습니다. 세계 태권도인들의 잔치,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63개 나라에서 5,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겨루기와 격파, 품새 시범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앞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폭염과 준비 부족으로 파행을 겪은 만큼 주최 측은 무더위 쉼터를 곳곳에 마련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차질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춘천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 오전에도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외에서 이뤄지는 경기는 저녁까지 모두 중단됐습니다. 주최 측이 자신 있게 선보인 호수비 수상 경기장도 개점 휴업 상태. 태권도 시범 경연대회장에서는 대회 시작과 함께 달궈진 매트에 오른 선수 10여 명이 발바닥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화상 입었어요. 왜? 지금 병 가까워요. 저희 선수들이. 이게 햇볕을 계속 쐬니까 매트가 그냥 녹거든요. 녹아서 근데 그 매트 위에서 계속 서 있으니까 그래서 화상을 입는 거예요. 축제에 참여한 상인들도 주최 측의 대비가 아쉽기는 마찬가지. 피할 데가 없으니까 에어컨 냉방시설, 대피소 그거 열 몇 개나 때문에 거기 누가 들어가 있냐고.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주최 측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회 운영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 사태 후 열린 대형 국제 행사. 새만금의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병합해 다음 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3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기초로 다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선택적으로 진술했지만 확인할 내용을 대부분 확인했다며 당장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이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 김인섭 씨의 개입 이후 급진전했다며 이 대표가 김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 등을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소환 조사가 막 끝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거론하긴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안팎에선 백현동 사건에 더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도 나온 만큼 성남FC 의혹과 위례 대장동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던 방식이 확실한 신병 확보를 담보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수사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국회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핵기 때 청구하십시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어느 시점에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검찰도 수사 일정에 따라 할 일을 할 뿐이라며 회기 중 영장 청구를 꼼수라고 비판한 이 대표를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사에 앞서 정치적 수사라며 입장문을 읽은 것에 대해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며 일반 국민은 출석하면 그냥 수사를 받지 지지자 동원령을 내리고 입장문을 읽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검찰은 300쪽이 넘는 질문지로 따져 물었는데 이 대표는 30쪽 분량 서면 진술서로 가름했다고 한다며 검찰 청사 앞에서는 조작 수사를 주장하다가 검사 앞에선 입을 다무는 게 당당함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도 생각 중인지 등의 질문에는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와 축산업계의 고충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건데 식사비 한도 인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직자 등이 적용받는 선물 가격 규제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올여름 수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의 고충도 고려했습니다. 지원이 조금 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핵심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올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15만 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명절 선물은 3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재작년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명절 전후엔 가격 상한이 2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상품권과 공연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서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현재 3만 원인 식사비 한도 인상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청탁금지법 취지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규제 완화에 나선 건 그만큼 내수 진작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정청탁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법원이 한의사들도 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동안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뇌파괴를 이용한 진료가 허용되자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최민기, 김혜은 기자가 차례대로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괴를 사용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보건소가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고 결국 2012년 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자 A씨는 이듬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뇌파괴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뇌전증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현대 의료기기로 이를 사용한 진료가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인지 아닌지가 재판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뇌파괴 사용은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료기기 제작 방식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의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기기 위해도가 높지 않은 점, 사용하는 데 별도의 임상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소송 제기 10년 만에 한의사도 뇌파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괴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안인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 적용과 명백히 무관한지를 따졌을 때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사단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환자에게 머리띠처럼 씌워 뇌파를 측정하는 이 기계가 뇌파계입니다. 환자분, 이거는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머리띠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뇌의 전기적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치매 등의 환자를 진료할 때 보조기구로 활용합니다. 10여 년 법정 다툼 끝에 뇌파기기 사용을 인정받은 한의계는 과학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며 환영했습니다. 과거 30년 전의 그 한방 의료 행위와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국민들 의식과 생각이 굉장히 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따른 그러한 그 정책들이 다시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나온 의료기기를 한의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등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질병의 경우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탁과 전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내가 뇌파를 볼 수 있다, 뇌파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결국은 그 파형이나 그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환자분 좋아졌네요 하는 정서적인 심리 안정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영리 행위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일부 사례에 불과한 것이지 한의사들에게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의협은 그러나 최근 초음파 기기와 뇌파괴를 허용하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만큼 내친 김에 관련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과 관련해 가입이나 미가입 여부를 확정해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이 전경련에 가입했을 때 정경유착 행위가 있으면 탈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마치고 나옵니다. 중감위는 전경련 재가입 방향에 대한 의견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미가입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권고를 하진 않고 저희의 우려를 먼저 전달을 하고 전경련에 복귀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으면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전경련 운영에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전경련의 혁신안은 단순히 선언에 그칠 뿐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위원회로서는 우려스러운 입장이다라는 것으로. 삼성준법감시위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내부감시 제도 마련을 주문한 일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출범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대기업 돈을 모아 K스포츠재단 등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4대 그룹은 정경련에서 잇따라 탈퇴했습니다. 삼성은 5개 계열사가 관련 논의를 위해 조만간 이사회를 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K그룹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전경련 복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추후 혁신안 실천과 변화 모습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LG그룹은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경련은 혁신안을 더 구체화한 뒤 진정성 있게 실천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앞서 전경련은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한 뒤 4대 그룹에 동참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YTN 최계성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해야 하는 삼성준감위가 이번 결정으로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전경련이 제대로 된 쇄신 없이 재분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정경유착에 따른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등 아픈 역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뉴스 대응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오염수 방류 언급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일 양국 관련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인터넷 매체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 탱크군의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선박 평형수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일본 외무성 문서를 근거로 했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정부는 외무성에 이어 관방장관이 나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上述の内容は事実無根であります。また外務省の公伝とされる文書は全くの偽造です。 한편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방류를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늘 그 브리핑 이후 이러한 내용의 보도나 주장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일 당국이 오염수와 관련한 뉴스 대응에 진땀을 흘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방류를 언급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과정을 영상으로 새로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하며 여론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중국은 여전히 일본의 오염수 처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能否确保长达30年的排放管理不犯错、不失误？能否确保净化装置的长期有效性和可靠性？ 오염수에 대한 한일 양국 국민과 주변국의 불안감과 의문은 여전한 상황.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방미 일정 이후 기시다 총리가 귀국한 대로 일본 정부는 조만간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류가 말 그대로 촐기에 돌입한 만큼 방류를 둘러싼 여론전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미일 정상,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처음으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함께 기대되는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또 강기경 대통령실 출입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금 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예정된 대로라면 이제 한 10분 정도 뒤, 20분 정도 뒤면 이제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에 도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8시쯤에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하면은 어제 저녁인데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참모들과 정상회의 준비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는 간단한 휴식을 취했는데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은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죠. 워싱턴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1박 4일 일정인데 이제 1박을 마친 거고 예. 곧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로 장소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헬기, 지금 현장 모습으로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헬기를 통해서 예정이 된 대로라면, 잠깐 문이 열리군요. 이곳에서 미군 병사가 내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군 병사가 내렸고요. 이곳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모습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예정된 일정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시 20분, 현지 시각으로 10시 20분이고요. 오늘 네. 아침에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한 뒤에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오면은 다시 한번 모습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예정된 시각은 한 30분 정도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이후에 이제 함께 그 만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뭐 사진을 촬영을 하고 예정된 대로 이제 회담이 이어질 텐데요. 네, 지금 화면상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10시 20분 50초 지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네, 맞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도착을 했군요. 네. 자, 윤 대통령 미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여러 가지 뭐 일정이 있었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단 우선 통화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친상을 마무리하자마자 출국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교수 앞으로 부친인 고 윤기준 교수를 애도하면서 조화를 보냈는데요. 별세를 애도하고 평안한 안식을 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정상은 이어서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잠시 뒤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영접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이렇게 미리 앞서 한 전화 통화에서 말을 했고요.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면서 안보 동맹이란 재난 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다. 또 한국이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저희들이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옆에 도열에 있는 어떤 군인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의열을 통해 의장이라든지 뭐 서열을 통해 가지고 예우를 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아마 순서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이 업무를 같이 하는 오찬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뒤를 이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일 정상이 한데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런 사이사이마다 이 캠프 데이비드가 미국 대통령의 휴양지잖아요. 다양한 레저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실내 골프장도 있고 볼링장,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 캠프 데이비드의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침묵의 시간, 침묵의 외교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딱한 외교라기보다는 그렇죠. 사실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북한의 열병식에서 북중러가 공조를 강화했던 그런 배경은 북한의 열병식이었습니다. 딱딱하고 군사적인 그런 어떤 자리에서 이 주석단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쇼이구 국방장관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표가 모여서 그런 딱딱한 분위기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요. 이런 어떤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아주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한미일 공조를 좀 과시하는 어떤 그런 대비하는 효과, 그 당시에 어떤 잔영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노린 그런 장소 선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도착했던 모습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현지 시각으로 10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30분 정도에 도착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10분 정도 빠르게 도착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조금 부드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1호차 그러니까 뭐 비스트라든지 정말 이렇게 호위가 뭐 이렇게 많이 돼 있고 방탄차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그 골프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 골프카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찍힌 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이제 골프카트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한번 운전해봐도 되겠느냐 해서 그 당시 이제 W 부시 대통령이 흔쾌히 운전해보라고 해서 아주 그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했었습니다. 당시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혹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될지도 모른다 이런 좀 기대도 갖고 있는데요. 좀 이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은 어떤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쭉 일정이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접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후에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먼저 가집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잠시 뒤에 현지 시각으로 오전에 열릴 예정이고 네. 삼국 회의에 앞서서 먼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가지는 일정입니다. 이어 곧바로 메인 이벤트죠. 윤석열 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하셨던 대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열리고 삼국 공동 기자회견까지 쭉 일정이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은 마지막까지 캠프 데이비드 내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저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좀 편안한 모습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복장도 조금 편안한 모습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의 어떤 단독으로 이제 치러지는 단독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갖게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한미일 정상이 여태까지 12번 만났어요. 예. 그 12번 만난 어떤 그런 장소는요. 또 많이 만난 거죠, 12번도요. 예. 12번을 만났는데 다자 외교의 장에서 사이드라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따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상 간의 만남이 이제는 연례화한다, 정례화한다라는 것이고 정례화한다라는 것은 이게 제도화가 뒤따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실장 모임도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일과성으로 해왔던 것을 이제는 연례화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뭐 해상훈련을 했다면 이제 공중훈련도 같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태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에 공유하자 뭐 이런 차원의 어떤 협력이 논의가 됐다면은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협력의 면도 넓어지고 협력의 깊이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협력의 의미와 뭐 이제 횟수뿐만 아니라 뭐 양적 질적인 어떤 더 이제 깊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기에 앞서서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뭐 어떤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든지 공동 발표를 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3가지 지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캠프 그렇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들어갔던 어떤 것들 있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2가지가 앞서 먼저 발표됐고요. 거의 공개가 됐죠. 예, 그렇고 오늘 저녁 6시 조금 전 6시쯤에 한 가지 더 문서가 공개됐죠. 이 3가지 문서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먼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큰 그림입니다. 지속력이 있는 지침을 이제 강화를 하는 건데요. 한미일 삼국 간 주요 원칙,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협력의 범위와 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 세계로 범위와 폭도 넓어질 예정이고요.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 변화 이런 것뿐 아니라 비확산 같은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예. 교수님, 그럼 이 원칙이라는 이게 딱 사실 와닿지 않아요. 이 영어로 되어 있게 프린시플 뭐 이렇게 원칙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어떤 중요한 뭐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한미일 여태까지는 정상회담이라 그랬는데요. 약간 일과성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회담이라 그러면요. 정상회의라는 명칭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한미일 정상회의를 시작하고 정례화하고 제도화를 하고 다양한 협의체를 각급에서 구동해서 운영을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걸 왜 하냐라는 것이죠. 하물며 동네에서 동호회를 만들더라도 뭔가 이제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협의체를 구동함에 있어서 규율을 하는 어떤 원칙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비전과 원칙을 담아내는 것이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3국 정상 간의 합의문, 공동선언문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해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면은요, 캠프 데이비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의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 전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고 그다음에 공동 선언문에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아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한일 관계, 뭐 한미 관계, 한미의 관계가 후퇴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도 담는 것이고 그 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정신, 어떤 스피릿을 이해한다는 것은 교수님께서 이해하신 소화하신 내용은 어떤 것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1958년 이 미소 냉전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었을 때 당시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당시 구소련의 이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를 불러요. 우리가 경쟁 캠프 데이비드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쟁은 하지만 군사 경쟁만은 조금 지양하자. 그렇게 합의를 해요. 그런 합의문을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그 합의문의 이름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칙을 담아낼 것인지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간다라는 차원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뭐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러는데요. 사실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3자 간의 협의를 좀 의무화한다, 공약화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차차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라는 그 상징 자체가 어떤 평화라는 상징이 있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평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도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건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사실 뭐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언론을 통해서 약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알려진 것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대통령실에서 앞서 두 가지 문건을 먼저 발표하면서 한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프레스센터에서 마련된 곳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오늘 한 가지 문서가 최종 다시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아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공동 성명 안에 담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조금 강조하는 별도의 아주 짧은 문건이 별도로 채택이 되는 건데요. 제목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죠. 쉽게 말해서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문서입니다. 공동 성명에도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별도 문건으로 채택한다는 거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영내외의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에 3자의 이익이 해치는 경우에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을 하고 또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서 더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석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지금 한일 관계가 복원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 뭐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일 관계가 부침을 거듭하니까요.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협의를 갖다 제도화하겠다라는 것이죠. 제도화를 갖다 한다면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국가 사이에 무슨 합의를 갖다가 무효화시킨 적도 있는데 제도화라는 것을 진행을 갖다 시켜놓으면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한미 사이에 해놓았던 모든 것들 워싱턴 선언까지 다 뒤집을 가능성이 그런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개연성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화를 추진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 그 세 번째 문건에서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데 전제가 어떤 영내외 공격이라는 좀 전제를 담았더라고요. 위기 상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라 그러면은 사실 한 2주 전쯤에 영국의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한국이나 일본 양국 중에 한 국가라도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이 정상회의에서 명문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격을 받았었을 때 방어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건 정말 동맹이에요. 근데 협의를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강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 정부 쪽에서는 조금 의무라는 단어를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인터뷰 과정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실 공약,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영어로 하면 이제 코미트먼트죠. 듀티가 아니고 코미트먼트, 공약 정도로 조금 톤다운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국 사이에 약간 듀티는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듀티라는 것은 의무지 않습니까?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커미트먼트라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거 어떤 네, 결정하는 조금 그 정도로 아무래도 단어 선정에 고심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일 사이에 동맹이라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어떤 현실이 조금 반영된 그런 어떤 단어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럼 생각합니다. 이게 군사 동맹이라는 어떤 전제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지금 세 번째 공개된 이 문건과의 어떤 거리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가까운 건가요, 먼 건가요? 일단 군사 동맹은요. 만약에 군사 동맹을 맺을 경우에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내법적인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고 국제법적인 효력도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동맹 국가를 방어해 주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정말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다음에 협의를 하기로 우리가 뭐 서약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이 협의의 공약 이런 것을 뭐 준 군사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번 모임은 아니었지만 이 다음에는 뭐 다른 더 구체적으로 군사 동맹에 해당하는 어떤 뭐 문구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천천히 가야겠죠. 가더라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중국과 러시아, 뭐 북한까지 포함해서요. 반발을 조금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강 기자 지금 이제 10시 36분 저희 시각으로 지나고 있고 앞으로 한 20분, 30분 뒤면은 이제 정상회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시각은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 이런 순서대로 일정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가게 될까요? 한미일 세 국가가 모이는 그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들일 텐데요. 죄송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요. 한국과 미국. 글쎄요.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시 한국의 가장 큰 관건은 관심사는 북한에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물론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그 호속 조치로 발족한 NCG라고 그러죠. 핵 협의 그룹 덕택에 미국의 확장 억제가 많이 강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의 한국 국민들은 핵무장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 그다음에 NCG의 협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서요. 한미 사이에는 역시 북한의 급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경제 안보 역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영내 공급망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뭐 AI라든지 그다음에 안정된 에너지 수급을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실 논의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논의했던 내용들을 갖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선언문 아까 우리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콕 집어서 위협이라고 적시는 하지 않겠지만요. 영내에서 만약에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무력을 동원해서 현상 변경을 도모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좌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영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통된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좌지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대만 해협의 어떤 현상 변경 시도, 그다음에 남중국해의 무력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 이런 것들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 같은데 분명히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중국을 콕 집어서 위협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래도 워낙 반발이 심한데.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도
네. 물론 이제 언급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공개된 네, 네. 상황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공개적으로 좀 얘기 나눌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냥 추측성. 네, 근데 이게 지난번 예. 그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담 당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사이드라인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때도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 조금 피로감이 있어요.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이번은 정말 한미일 정상회의를 제도화하는,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승격시키는 그런 모임인데, 이 오염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식력 있는 IAEA가 판단할 문제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본이 알아서 판단에 맡겨서 일본 판단에 의해서 방류를 적시에 이제 하면은 되는 것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 국민들의 건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상황을 갖다 모니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담론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오염수 문제를 거론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기자,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과 소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변동사항은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네,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이번에 나올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저희들이 짚어봐야 됐던 어떤 핵심 사항들 좀 몇 가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약속, 협의, 이런 내용이 3가지가 최종 결과적으로 나올 텐데요. 아까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셔서 어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정신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신에는 협력의 이행 방안이 들어가고, 이 아까 말씀을 잘 원장님께서도 해주셨는데, 공동 성명 이름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비전, 그리고 협의체 창설, 영내 위협에 대한 부분, 또 우크라이나 확장 억제, 연합 훈련, 여기는 이제 공동 훈련을 정례화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공동 성명에 대한 그 결과, 회의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오후에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후에 이거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 선언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심화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오고 저희 시각으로는 이제 새벽이 될 네, 새벽 4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이제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 발언이 있다면 저희도 이제 이 시간에 혹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모두 발언도 다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 기자가 정리해 준 것처럼 3자 회의 정례화, 또 새나라 군사훈련 정례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 나라예요. 보통 이게 세 나라 같이 하는 군사훈련이 정례화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저는? 맞습니다. 그 일괄성으로 진행이 됐었죠. 사실 작년 9월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개최가 됐습니다. 동해상에서 해상훈련이 개최가 됐는데요. 이제는 아마도 공중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으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해상훈련이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군 이 자원도 동원해서 훈련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국의 군사 협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보 공유,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요격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각국의 무기 체계, 그다음에 가장 좋은 무기, 비교 우위가 있는 무기들을 모두 동원해서 그런 것을 좀 공유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요격하는 훈련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중국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그렇다면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체계, 미사일 디펜스라 그러죠.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벌써 삼축 체계의 일환으로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알게 모르게 사실 미사일 방어, 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벌써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이 훈련을 갖다 같이 하면은요, 삼국 군의
상호 운용성이죠. 상호 운용성이 증진된다는 것이 편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작전 짜고 하는 것인데 그냥 한국은 거기에 일부분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다르다.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동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근거로 무엇인가 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뭐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보복. 이제 뭐 사실 강압적인 경제 정책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었을 때 큰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협의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뭐 정상 간의 협의는 하지 않겠지만 물밑에서 치열하게 지금 실무자들끼리 그런 논의를 갖다 하고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에요. 이제 그런 시작인데 문을 여는 자리. 네, 일부러 어떤 국가를 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적대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급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해에서 만약에 그 군사훈련이 정례화 된다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미군에서는 일단 일본해로 표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지금 미군 측에서는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좀 시정을 해달라고 협의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될 수 있어야겠죠. 뭐 역사 문제라든지 뭐 오염수 문제 중요한 게 맞습니다. 독도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번 회담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큰 흐름을 갖다 좀 정하는 그런 회의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 세 국가가 모여서 자유에 기반한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그런 국제 질서를 지킨다라는 것은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흐름에 같이 가는 것이 너무나 맞는 일이지만 하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정책 차원에서는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야겠죠. 우리도 중국과 뭐 우호적인 경제 관계를 맺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동맹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 호주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큰 그림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지만 그 밑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무적인 어떤 자잘한 것들, 지금 저희가 질문 드렸던 그런 어떤 일본의 동해 문제 같은 것들도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었으면 좋겠고 되는 것들이 좀 저희 언론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 또 강희경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책임자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방송장악 의혹 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 학생 모두 4명이고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1학년인 3, 4월부터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눕혀서 밟고 핸드폰을 뺏어서 게임을 하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며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뭐 폭행, 괴롭힘, 갈취 이런 정도인데요. 이런 갈취라든가 뭐 핸드폰을 뺏었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홍보수석이었잖아요. 네.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문건들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실행이 확인된 것들만 골라내니까 9건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십니까? 그냥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거를 보았을 뿐입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고 돼 있고 소제목에는 사별 보도 실태라고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 또 혹은 기한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해 줬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맞는 것 같은가요? 글쎄, 이거는 뭐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좌우간 저는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의혹, YTN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인사청탁의 당사자인 A씨가 YTN에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부인에게 2천만 원을 돌려받기는 했는데 그 시점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니고 한참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황윤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은 지난 2010년 한 불교종단 신도회장 A씨가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한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탁자의 이력서와 돈 2천만 원을 차례로 받고 나서 돈은 다음 날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 부인의 경찰 진술이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달받은 돈인지 모르고 기념품이라는 이유로 전달받은 거를 바로 거의 즉시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부인에게 돈을 건넨 A씨가 YTN에 전화를 걸어와 이 후보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10년 1월 쇼핑백을 받았을 때 돈인 줄 모르고 받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후보자 측 해명과 같습니다. 돈이라는 걸 모르고 받았죠. 쇼핑백을 건너준 거지 다른 거 건너준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돈을 돌려준 시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날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백에 돈을 담아 건넸던 2010년 1월 중순보다 훨씬 뒤라는 겁니다. 돌려받으신 건 맞으세요? 네, 발로 퍼들여서 본인한테 줬은 거 맞아요. 근데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받았기 때문에. 한참 뒤에 받으셨어요? 시간이 좀 경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A씨는 돈을 돌려받았을 때 쇼핑백의 상태는 자신이 처음 돈을 줬을 때와는 달랐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쇼핑백은 드린 그대로 왔나요? 아니에요. 다른 걸로 갔다가 조그만 걸로 온 것만. 앞서 이 후보자는 부인이 돈을 받았던 바로 다음 날 돌려줬고 자신은 출근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바로 다음 날이 아닌 한참 지난 시점에서 돌려받았다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동관 후보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졌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청탁을 시도한 A씨는 돈을 돌려받은 게 자신이 주최한 3월 불교 행사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주고 최소 2달이 지난 시점을 뜻하는데 인사청탁이 시도됐던 G20 홍보기획단장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후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돈을 한참 뒤에 돌려줬다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장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게 돈과 함께 인사청탁이 이뤄진 자리는 대통령직 속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직입니다. 공무원 직급체계상 1급, 차관복급 요직으로 지난 2009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넉 달 가까이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해당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는데 같은 학교 학부형으로
후보자 부인과 알고 지내던 A씨를 통해 청탁이 시도됐다는 게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월 중순 부인에게 2천만 원이 건네진 다음 날 돌려줬다고 주장했는데 A씨는 한참 지난 시점이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참 뒤에 이제 돌려받았다고 하셨던 이 시점을 정확히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영산제 다음이에요? 아유, 그럼요. 끝나고서 여기서 언급된 영산제는 한 불교종파 신도회장이던 A씨가 주도한 대규모 불교 행사입니다. 청탁 시도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2달이 지난 2010년 3월 11일에 열렸는데 A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던 C씨가 가고자 했던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발탁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후보자 부인에게 2009년 11월에 이력서, 2010년 1월엔 돈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가 청탁이 무산된 2010년 3월 이후에 돈을 돌려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검찰 조사 기록에는 판결문에는 그 다음 날 이제 여기서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설사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시더라도 이거는 정말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즉시 돌려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한참 뒤 돌려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며 공식 입장문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받은 인사청탁 목적의 금품 2천만 원을 2달여 지난 뒤에야 돌려줬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중간 전달자가 뒤늦게 돌려준 모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이 후보자 입장처럼 인사청탁 당사자가 금품을 즉시 돌려받은 게 아니라 2달여가 지났을 때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민주당 정필모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중간에 심부름을 한 사람이 있었다며 부인이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당일 밤 전달책에게 바로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공원에서 여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 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해당 공원을 자주 다녀서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폭행 목적으로 4개월 전 인터넷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입해 범행 당시 양손에 끼고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뒤따라갔다는 진술과 약 2시간 동안 일대를 배회한 동선 등을 볼 때 최 씨가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에 있는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흉기를 집어들고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과 다퉜는데 교사가 자신만 교무실로 데려간 것에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중학교 운동장에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네 주민들도 불안한 듯 교문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15살 A군이 흉기를 집어들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중학생은 학교 4층에 있는 교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로 10여 분 동안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같은 층 복도에서 다른 학생과 다퉜던 A군은 선생님이 자신만 교무실로 데려갔는데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두 학생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우선 A군을 교무실로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군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출동한 경찰이 A군을 진정시킨 뒤 흉기를 압수해 다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범행이 일어난 지 보름 만에 또 흉기 관련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에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냥 동네가 흉흉하니까 뭐 강아지 산책이나 이런 것도 못하겠고 저희 애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애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공간인데.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좀 더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상가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세 최모 순경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새벽 목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서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무색하게도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30살 최모 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낮에 성폭행한 곳은 서울 관악산 자락의 공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주민들의 왕래가 잦고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체험활동 장소로도 애용돼 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이곳은 범행이 발생한 이후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게다가 이 공원은 지난달 말 조선의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직선 거리로 3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근에서 끔찍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지역사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관악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섭죠. 우리는 맨날 하나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겠다며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선포한 특별 치안 활동도 빛이 발했습니다.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형사 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주 동안 다중 밀집 지역 3,100여 곳에 하루 평균 12,000여 명을 배치하고 검문 검색도 실시했습니다. 도심에는 전술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만 키웠을 뿐 보여주기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무섭죠. 지나다니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찰청의 현장 치안 활동을 강화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고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서마다 신고가 집중되거나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을 분석해 인력을 투입하고 순찰을 강화하게 할 방침입니다. 다만 웬만한 인력을 이미 다중 밀집 지역에 투입한 만큼 추가로 보낼 인원이 있을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인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접수처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뉴욕 법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전 세계를 들었떠났던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부도 위기 사태. 2년째 산송장처럼 버티던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접수처는 중국이 아닌 미국 뉴욕 법원입니다. 450조 원 넘는 부채를 짊어진 헝다가 해외에서 진 빚부터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파산 결정을 하면 회사는 결국은 파산원이나 해산을 하는 거고요. 채권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는 탕감하고 몇 퍼센트는 갚고. 헝다그룹의 자산 총액은 331조 원으로 부채가 더 많습니다. 2년 만에 공개된 실적은 147조 원 적자. 지난해 3월 주식 거래도 중단돼 다음 달 상장 폐지 위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선 아직 파산 전입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는 없다는 당국의 정치적 의지가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고 정책자금 투입과 같은 중국 정부의 구제도 없었습니다. 헝다의 쉬자인 회장을 비롯해 부도 위기에 몰린 부동산 재벌들이 빚 갚는 데 사재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붕괴의 도미노를 막기엔 역부족. 금융시장의 거품도 꺼지면서 이른바 큰손들은 물론 서민들의 종잣돈까지 증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권당국은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사들이 정보 공개 의무를 어겼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년 전 헝다 사태 때부터 계획했다는 부동산 거품 빼기 공정의 하나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코로나19로 3년여간 중단된 북한 평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공노선 운항이 오는 25일 처음으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18일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오는 25일과 28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운항이 예정돼 있다며 실제 비행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위는 쉬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밤사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청주 33도까지 오르는 등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시원한 물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부 곳곳에 최고 80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 남해안에는 저녁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대전 24도, 부산 25도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3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